서초구, 강남구 이렇게 8대 강세 지역, 마용성, 서초,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그 동작구를 8대가 좀 좋았었는데, 이 지역들이 다들 지금 거래가 반토막이 아니라 평균은 반토막인데 거기는 거의 3분의 1 토막 났어요. 70%가 줄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10월 달이 어떤 거가 중요하잖아요. 10월 달도 또 심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성정길 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현재 명지대 산업대학원에서 부동산 강의를 하고 있고요. 숭실사이버대도 하고 있고, 예전에는 연세대도 했고, 강의는 한 20년 됐고요. 현업에서 한 15년 정도 있었습니다. 교차돼서. 그래서 합하면 이어서 하면 한 30년 정도 부동산에 좀 시간이 좀 오랫동안 좀 이쪽에서 좀 인연을 맺었는데요. 인사이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비컷으로 단행을 했는데요. 네. 사실 금리 인하가 유동성을 증가시켜서 부동산 시장에 이게 좋은 시그널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이제 그 원론적인 거죠. 뭐냐면 우리 경제학이라는 게 이제 if 가정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알프레드 마샬이 수요와 공급 법칙을 만들 때 모든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수요와 공급만을 볼 때 그러면 수요가 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겠죠. 반대로 하면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상식적으로 이자 부담이 적으니까 수요가 늘어나겠죠. 근데 그 대상인 주택 부동산이 그대로 가격을 유지할 때 얘기겠죠. 그런데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서울 수도권은요. 물론 지방하고 6대 강역시는 지금 한 15에서 30% 사이에 조정을 보인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이제 요번에 올해 이제 그 정책 자금하고 신생아론이 이제 겹치면서 조금 3월부터 한 8월까지 한 5개월간 이제 좀 하락세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광역시는 못 올라왔잖아요. 못 올라왔다는 얘기는 현재 주택 가격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고 0.5가 내리면 그만큼의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 불구하고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8월 28일 날 이복현 원장하고 김병원 위원장하고 둘 다 돌아가면서 핑퐁 치듯이 가계부채 문제를 얘기하면서 계속 금리 얘기를 좀 다른 쪽으로 자율성 이런 얘기했죠, 은행한테. 근데 은행들이 자율성 부분을 떠나가지고요, 10월 4일자로 은행연합회 해가지고 가상금리 계산해서 발표하잖아요, 대출금리를. 네. 제가 이제 서칭을 다 해보니까 다 0.4%씩 올렸습니다, 도리어. 그럼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하실 때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모든 조건이 같으면 미국의 비컷이 우리 한은도 0.25 내렸으니까 그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0.25를 부담하는 어떤 부담이 좀 약해지는 것보다 더 가격은 올랐고 은행 금리는 0.25보다 더 올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유동성 장세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한은이 부득이하게 0.25를 내린 거는 자영업자분들 연체율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고 건설 회사들의 그 PF 문제가 여전히 좀 뇌관이 돼서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으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요. 기재부를 하는 총재가 방문한 게 처음입니다. 또 혼자 가신 것도 아니고 휘하에 어떤 식구들 다 데리고 갔거든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일반 분들은 바빠서 모르겠지만 저는 좀 유심히 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금리 지금 안 내리고 있죠. 규제는 이어져가는 추세죠. 그러면서 0.25 만약에 미국이 더 내려도 내릴지 안 내릴지 확실히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환율 아마 아실 겁니다. 환율이 그러면 안정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환율이 또 좀 안정되는 것 같다. 지금 1360원까지 또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우리 지금 금리 인하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따뜻한 호재로 작용하는 여건이 지금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네. 거래량이 좀 급감하고 좀 냉랭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현장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장 상황이요.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보도에는 좀 나왔을 거예요. 거래량이 좀 감소하고 있다고.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는 더 심각합니다. 어느 수준이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6월, 7월, 8월까지 좋았잖아요. 그래서 6천 건 가다가 7천 건 가다가 8천 건 찍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 들어오면서 좀 약해지는 모습이 이제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 예측으로 9월 거래량은 한 3천 건에 끝일 것 같습니다. 많으면 3,500. 그러면 거의 반토막 이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서초구, 강남구 이렇게 8대 강세 지역, 마용성, 서초,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그 동작구를 팔 때가 좀 좋았었는데 서대문구도 좀 강세를 띄었는데 이 지역들이 다들 지금 거래가 반토막이 아니라 평균은 반토막인데 거기는 거의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70%가 줄었어요. 그러면 이건 특별한 이유는 없잖아요. 말씀 주신 대로 금리 인하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금리 인하하기 전에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금리 인하하면 이제 폭등 이어진다는 상승론자분들까지 있었고 네. 뭐 그런 분위기 연출했는데 지금 그 뉴스가 사라졌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냉정하게 판단할 게 뭐냐면 분위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금융회사나 언론도 정부에서 협조를 요청하면 하겠죠. 뭐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네. 이왕이면 부동산이 너무 펌핑돼 가지고 가계부채가 심하니 기자분들 뭐 요번에 금리 인하할 때 좀 그런 뭐라 할까요? 유인성 기사는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실제도 상황은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루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아니나 다를까 지금 거래량 급감을 나타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10월 달이 어떤 거가 중요하잖아요. 10월 달도 또 심각합니다. 10월 달이 지금 17일이잖아요. 방송하는 날이. 17일이면 10월 한 달 거래량은 거래는 10월까지지만 신고는 11월까지 하잖아요. 그럼 지금 한 20일이라고 가정할게요. 지금 그러면 한 주 남았는 거거든요. 한 주나 열흘. 그 정도 됐을 때 한 1,500, 2,000, 3,000 돼야 5, 6천 나와요. 근데 지금 250 몇 건이에요. 그러면 심각하죠? 내일이나 이제 주말이니까 한 3, 400 나올 수 있거든요. 400개. 그러면 이거 잘하면 또 이것도 2,000, 2,500, 3,000에서 머무는 거예요. 무조건. 그것도 잘 나오는 거고 여기서 1,000대로 내려갈 수도 있는 소지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급변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현장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현장은 이제 이 자료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 매수 우위 지수라고 있어요. 네. 우리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KB에서 공인중개사 사장님들한테 전화를 다 돌립니다. 딱 돌리면서 어떻게 손님이 그러니까 전화 돌리면서 종이가 있어요. 이렇게 체크하는 게. 그러면 손님이 많다, 적다, 비슷하다 이거 체크를 해요. 그걸 다 모아요. 모으면 이제 손님이 많은지 적은지가 구분이 되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손님이 10명 있고 비슷하다고 하면 그게 수치가 100이에요. 근데 손님이 하나도 없고 그 팔는 사람만 있다. 이러면은 이 매수 지수가 빵 가까이 되니까 막 10, 20 뭐 이렇게밖에 안 네, 되겠죠. 근데 서울이 지금 좋을 때 70까지 갔다가요. 70이면 그래도 매도자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막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우리 영끌하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따라서 산 거고 실제로는 매물이 더 많았는데 뭐 없는 것처럼 보였죠. 네. 그리고 지금 수치가 어떠냐면 70에서 지금 44로 내려왔습니다. 거의 반이 줄었고요. 서울은. 더 중요한 건 이제 경기도는 30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대구 또 세종 이쪽은 12합니다. 14, 15. 아까 말씀 올렸잖아요. 10, 20이면 거의 손님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전국적으로는 다 30 수준이고요. 그러면 30이라는 게 어떤 수치로 나오냐면 매도자가 많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업소에 공인중개사님들이 계시는데 사는 사람은 적고 매도자가 많아요. 이런 분이 100개의 집이 있다라면 한 70에서 80집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5에서 7, 8집이 비슷하다 이렇게 하고 많다 매수자가 많다라고 하는 집이 1에서 한 3, 4%인 거예요.
이게 수치가 한 35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30 이하라니까요. 네. 전국적으로. 그럼 여러분이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주택 가격이 그러면 언론에서 볼 때는 우리가 계속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지 않구나. 그리고 전국적으로 매도 현장 물량에서 지금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팔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제 매물이 여러분 2021년도에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3만 개였어요. 네. 3만 3천. 지금 8만 5천 개입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대출을 하고 뭐 신생아론 특례 써가지고 펌핑해서 거래량을 늘렸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마어마한 물량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은 내년에 입주 물량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장 상황이 중요한 건 언론들이 보도를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지만 제 유튜브를 봐주신 분들이 바보로 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팩트만 말씀드리려고 좀 노력하는 사람인데 시장 현장 상황은 어떻냐면 되는 데만 되는데 그것도 뭐라 그럴까요? 강남 3구에서 뭐라 그럴까요? 표현을 핫한 데라 그럴까요? 네. 그런 데는 여전히 투자 수요 욕구가 있는 분들이 무리해서라도 가려는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네. 그거 빼고는 나머지 좀 시장이 좀 다운된 상태인데 보도는 완전하게 안 나오고 있고 여전히 기사가 이런 기사 나옵니다. 신고가 이래가지고 8월 얘기를 합니다. 지금 10월인데 8월 달에 어디가 신고가다.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쓰는 기레기님들 좀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언론에서 또 똑바른 기사를 쓰는 분도 계신데 그것도 보시면서 제 유튜브 안 보시더라도 이렇게 성정길 TV나 또 좋은 유튜브들이 또 꽤 있거든요. 상승론자분들 거, 정상화론자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현장 상황이 좀 더 잘 보실 겁니다. 그러면 가셔가지고 말씀하실 때도 매물이 많다는데 그리고 한마디 하면 정말 500, 5천 딱에 살 수 있거든요. 꼭 팩트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그 올해 초만 해도 상승 흐름을 보였던 걸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은 원인이 뭘까요? 자연적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축구 시합이 있는데 뭐 선수들이 체력이 이제 에너지가 100이 있는데 전반전에 너무 열심히 막 뛰었어요. 후반전 막 90을 다 썼어요. 후반전에는 뛸 체력이 10밖에 없으니까 경기력이 현저히 낮아지겠죠.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뭐냐면 이게 천천히 원래 우리 경제가 지금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 상승에는 경제가 좋고 경제 성장률이 좋고 노동 소득이 늘고 그다음에 소득 분배도 잘 되고 정부에서 집을 갖다 빨리빨리 지어도 이 비탄력 형성 때문에 집이 바로바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이번 시장은 완전히 그거 거리가 먼 시장이었거든요. 오로지 정부가 대출 풀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투자를 넘어선 투기 수요까지 가세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전세 포비아로 인해 가지고 이 주택 가격이 확실하게 조정을 안 받으니까 이 지친 분들이 이제 이사 가는 거 귀찮고 그러니까 사야겠다. 이 부분들이 동시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애 최초 LTV 80% 이분들이 많이 산 이것도 하나 사례가 되는 게 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3천, 4천 하다 8천 늘었잖아요. 늘었는데 예전하고 양상이 다른 걸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의 그런 평균 매매 거래가라는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 종종 보셨을 거예요. 뭐 부동산 114나 어디서 서울 평균 매매 거래가 12억 돌파 뭐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요새 안 나오잖아요. 네. 왜 안 나오죠? 이 신고가 막 치는데 이상하죠. 뭐가 그 뭐냐면은 3억, 4억, 5억, 6억, 7억 아파트도 서울에 아직 많아요. 근데 요번에 그 8천 개 중에 4천 개, 4,500개는요. 다 7억 이렇게 좀 안정적 이것들이 이제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좀 지쳐서 사신 생애 최초 분들이 뭐 이렇게 15억, 16억 가는 거는 가지 않고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요번에 자기 집 마련을 들어갔어요. 실수요자분들이요. 네, 정책 금리가 최저 2%에서 그러니까 2%에서 3% 해당하는 소득 순위가 한 5천 이하면은 2.5%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요번에 활용하신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는 가격대는 어디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6억, 7억, 8억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많았어요. 그게 붙어지면서 근데 중간은 또 진도가 많이 안 나가고 도리어 또 15억 이상에서 20억 사이가 또 쭉 올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양극화가 벌어지고 가운데는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
묘한 상황이 시장에 펼쳐져서 그러니까 이번 시장이 좀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근데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는 얘기가 센 것도 아니잖아요. 전세 조건부 대출 그것만 좀 규제한다고 얘기했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둔천중 올림픽 파크 포레원 집주인들 발 동동 굴러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아니 분양을 받았는데 왜 발을 동동 구르죠? 전세를 대출을 조금 줄인다는데 그러니까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것이 거꾸로 그 기러기님이 쓰신 거예요. 아니 부동산부 기자인데 어떻게 집주인이 발동동 굴러라는 제목이 나오죠? 그러면 이분들은 애초에 전세 대출을 받는 거를 아니까 전세값을 올려가지고 분양가를 맞추고 잔금을 줄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되니까 자기가 돈을 더 메꿔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당연히 자기가 분양받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억하시겠지만 둔촌주공 일병 살리게 해가지고 미분양 직전에 나라에서 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그림 나왔잖아요. 이거 정상적으로 올려간 주택가격이 아니구나. 정부가 개입해서 명분은 부동산 PF 금융 리스크 전이를 막기 위한 모든 전력을 기울였는데 이 흐름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걸 시장에서 지금 다들 느끼고 있었다가 충격을 똑 주니까 이게 상승장이라면 전혀 그건 뭐 힘도 못 쓰는 거거든요. 계속 가야죠.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여러분 금리가 3%였는데요. 그때는 우리 수출도 잘 되고 막 소득도 좋아질 때요. 그러니까 주택 소득 대비 주택 가격도 적정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3.5에서 5.5로 올렸거든요. 신경도 안 쓰고 1년 내내 더 올랐어요. 왜? 그래도 계산해도 지금이랑 비교하면 지금은 소득 수준에서 만약에 10배의 값이라면 그때는 한 6, 7배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치고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냐면 이게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높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지만 실제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왔다는 게 우리 소득 분포 뭐 이런 거 다 계산해 보면 살 수 있는 유효 수요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다들 그냥 내려오기만 바라는 분들이 훨씬 많고 쫓아가서 사야지 모아서 이런 분들의 비율이 예전에는 300명 있었다면 지금은 제가 생각해 보면 한 50명, 300명에서 한 50명, 100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안 받쳐주는 거거든요. 이거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거래 절벽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뭐 거래가 언제쯤 다시 시작될까요? 활발하게. 내년 봄에 또 이제 시작됩니다. 네. 내년 봄에 다시 또 정부에서 그 신상 이번에 이제 국감 때 예산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요새 세수가 좀 펑크가 많이 났잖아요. 네. 현재 뭐 좀 말하기도 좀 쑥스러울 정도 세수가 자꾸 펑크가 나는데 내년에도 한 20조 정도 신생아론을 쓰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게 신생아론이 힘을 못 썼습니다. 못 써가지고 돈이 남아가지고 정책금리를 써가지고 지금 이 화랑장을 만들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그럼 정책금리가 최하 2%에서 3.3%까지였는데 그러면 여러분 기준금리가 3.5%였잖아요. 3.5%면 가상금리 더하면은 보통 4.5에서 5% 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 갭을 누가 메꾸죠? 정부도 3.5면은 1% 빵꾸 나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자 차익 보존이라는 개정이 있어요. 국가 개정에. 우리가 낸 세금으로 대신 땜빵을 해주는 거예요. 또 국고가 또 손실나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내년도 또 한다 그러니까 요번에 또 여당하고 야당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정책금리로 쓰겠다 그러면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뭐 비판이나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래도 쓰면 내년에 또 그 뉴스로 뜰 거예요. 뉴스가 이제 뭐 돈 얼마 뭐 몇십조 풀려 이렇게 그렇게 나오고 또 아마 이런 기사 들 겁니다. 3기 신도시가 거의 다 보상이 끝났는데요. 안 끝난 데가 두 군데 있거든요. 광명하고 좀 늦게 시작한 데들이. 네. 그 두 군데 보상 풀린다 뭐 몇십조 뭐 이런 걸로 아마 시장을 또 다룰 겁니다. 그러면 그것 따라서 또 어떤 형태가 벌어지면 제가 볼 땐 마지막 영끌 3 세대들 네. 이분들이 그때 좀 살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제가 볼 땐 뭐 살 사람이 좀 확연하게 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이 거래가 내년 봄 2, 3월에 좀 살아나다가 정책 금리를 안 쓴다 그러면 제대로 조정이 이제 세게 올 거고요. 아니면 요번에 이제 미국이 지금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그 대선 끝나고 나면요 그 경제 둔화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 개인적으로 제가 8월 11일부터 한
20일 정도 미국 LA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모기지 랜더라고 있습니다. 대출 전문적으로 하는 그분을 미국 시민권자인데 만났고 뭐 그 업을 한 30년 가까이 했대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분을 하고 세무사분을 만났어요. 근데 세무사분 얘기부터 드리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사는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몇백 군데를 하고 있는데 10에서 20% 이렇게 상류층이 가는 그 업소, 상가든지 식당이든지 거기는 매출이 그렇게 줄지 않았대요. 그냥 갔대요. 네. 그런데 나머지 좀 중산층이 네네. 애용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는 매출들이 40에서 50%? 다 매출이 준 게 2년째랍니다. 그 세무사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장부 쓰니까. 네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변호사분을 만났고 모기지 랜드를 만났는데 둘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일이 다 변호사분은 한 50% 줄었다 그러고 모기지 랜더분은 대출 그 모기지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70% 줄었답니다.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데 어떻게 경제 지표가 좋지? 그래서 그걸 또 물어봐요, 제가. 아니 근데 경제 지표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 더 트릭이죠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최근에 기억나시잖아요. 뭐 미국 고용 인구 갑자기 몇십만이 사라졌다 나타났다잖아요. 데이터에 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정부에서 일자리를 맞추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 뭐 무슨 일자리라고 그러죠?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자리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공 일자리. 그걸 좀 늘리면은 실업률이 확 줄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 있는데 여하튼 거기서 느낀 거는 제가 뉴욕은 안 가봐서 모르는데 LA는 심각하다는 걸 좀 완전히 파악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물어봤어요.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그럼 누가 되는 게 더 경제를 좀 안정시키고 되겠냐 했더니 답변이 걸작입니다. 그냥 이렇게 좀 허탈하게 웃으시면서 누가 돼도 뚜껑 열리는 거 똑같아요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론 그분 얘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면 실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상태는 안 좋구나. 우리도 여러분 아시지만 뭐 물가 안정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안정됐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 아니실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고로케를 좋아하는데요. 고로케가 값이 올라가지고 몇 년 사이에 2,000원 되더니 3,000원 되더니 요즘 뭐 3,500, 4,000원 넘어갔대요. 그래서 제가 고로케를 못 먹고 싶습니다. 차라리 밥을 먹지. 뭐 이럴 정도니까. 네. 그러면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이게 좀 제 말이 길다 보니까 늘어졌는데 경제 상황이 받쳐주면 내년에도 같이 가면서 갈 텐데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은 뉴스에서 많이 보셨지만 자영업자분들 힘들고 건설사 힘들고 오로지 반도체만 좀 빛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 갖고 나라가 지탱되는 건 아니니까 다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제조업이 받쳐주지 않는 나라는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제조업들의 물론 저 반도체도 제조업이지만 수출 기업이고 국내 내수의 제조업자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 데이터가 이제 하는 금융안정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자도 못 내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원리금 유예 자영업자분들 말고 중소기업 있잖아요. 요번에 한은 총재가 여러분 기자회견 할 때 한번 보세요. 다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합니다. 취약 중소기업을 위해서 2.0으로 저리로 하던 거를 1.75로 낮춰서 지원한대요. 1.75면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은 1.75에 빌려다가 딴 데 빌려줘도 돈 벌어요. 근데 그 정도로 취약한 상태인 기업들이 많으니까 이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그 회사들이 중요한 건 뭐냐? 소비가 늘어나야 살아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소비는 제가 이것까지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소비가 지금 증가하는 폭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매 판매액이 100원에서 계속 100원이면 그 와중에 줄면은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교육비가 만약에 학원비가 올랐는데 100원이던 학원비가 150원이 돼가지고 매출하고 100원일 때 매출하고는 틀리잖아요. 근데 150원이 됐는데 100원일 때하고 매출이 비슷해. 그러면 10명 중에 몇 명은 학원을 끊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매 판매 지수를 계속 발표하는데 수치가 그냥 마이너스도 나오고 1% 나오고 이런 수준이에요. 그럼 이건 둔화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스며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상승의 곡선의 힘이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올랐던 상승장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약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의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다 되고 본격적인 상승으로 돌입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상승은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 몇 년간은. 요번에 너무 또 올려줬기 때문에 이 얘기 드리면 좀 이해하실 텐데 아마 이게 만약에 트리거가 와가지고 요번에 좀 다우닝 됐잖아요. 그럼 내년에 올라가는 힘이 약할 거고요. 후년에 입주 물량이 조금 줄어요.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을 일으키려고 하겠죠. 상승론자 분들이. 근데 그때 우리 경제상에 받쳐주면 다행인데 그 사이에 2011년도 저축은행 건처럼 분명히 우리나라도 건설회사나 태영도 한번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보도에 요즘 안 나오는데 땡땡땡땡 건설 몇 개 좀 큰 데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걸 제가 체크했거든요. 거기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뭐 그런 트리거가 또 나오면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봐라, 좀 이름이 알려지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신일건설 뭐 이런 건설 벌써 다 붙어놨어요. 뉴스에 막 크게 안 나왔어요. 왜? 정부가 그걸 제어를 하니까 크게 안 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부동산 30년을 하다 보니까 아름아름 다 듣잖아요. 그러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좋다고 얘기하는 회사 한 번도 못 봤고, 특히 제가 건설사 강의를 몇 군데 올 봄에 나왔거든요. 그 회사들의 포지션이나 스탠스를 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국내 주택 부동산 시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적인 상승이라는 단어가 지금 벌써 10몇 년째예요. 2014년도부터니까 1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계속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물론 2020년에 잠깐 꺾였었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하락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잠시 미국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네. 지금 받아들이니까 오류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암만 그래도 우리가 튼튼하면 가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펀더멘탈도 약하다는 거를 좀 이해하고 시장에 좀 보수적으로 대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렇다면 이제 올해도 2달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올해 하반기와 이제 내년 25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올해 하반기는 미국이 대선 이후에 무리 없이 가면 다행인데 변수가 몇 개 있잖아요. 미국이 대선에서 이기고 나는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만났던 변호사나 그런 분들 얘기처럼 갑자기 뭐 은행이 몇 개 좀 문제가 있다. 뭐가 하나 문제가 터지면 순간적으로 당황했죠, 미국도. 그리고 지금 부채를 워낙 많이 써서 거기도. 그러니까 지금 그 부채 상한 한도 협상이 또 잘 안 되면 조금 세게 삐걱거릴 겁니다. 또 부채를 늘려야 지금 넘어가는 단계인데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리스크 조짐이 보이면 한국은 지금 많이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훅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럼 부동산 훅 같이 가는 거고 미국이 다행히 연착륙 쪽으로 잘 갔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걔네보다 우리가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관리할 게 자영업자분들하고 건설사죠. 자영업자와 건설사분들인데 이 주택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다중채무자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 드릴게 경매 지표가 주택 가격이 막 오르면 경매 건수가 줄거든요. 근데 지금 희한한 데이터가 계속 나오는데 경매 건수가 줄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데만 되고 안 되는 데는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시장이. 8년 10개월 만에 11년 만에 지금 임의 경매 건수가 최대예요. 근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일 때가 14만 찍었거든요. 경매 건수가 임의 경매가. 근데 올해 9월까지 벌써 11만이에요. 그럼 이건 뉴스에 많이 안 나오죠. 근데 그 전에 작년, 재작년 뭐 좋을 때는 얼마냐면 2만, 3만 밖에 안 돼요. 3, 4만.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좋은 게 계속되면 경매 건수가 늘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지금 말씀 주신 질문에 조금 우문현답이 아니라 현문우답이 돼버렸는데 시장 상황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를 뭐 하락론자, 정상론자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희 구독자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봄에 뭐라 그랬냐면요. 올해 2, 3월부터 7월, 8월까지 오를 겁니다. 사실 분들은 그때 빨리 사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맞잖아요, 일단. 또 여러분 2022년도 하반기 때도 그 전세 매매 막 내렸잖아요. 그때도 20명 전문가 조선일보 땅짓구에서 할 때 제가 이런 식으로 방송하기 또 처음인데 그때 다 맞출 줄 알았는데 저 혼자만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통밥일 수도 있는데 제가 통밥이 아니고 여러 데이터를 종합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자신 있는 말씀은 제가 지금 2020년도부터 이 얘기를 하는데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거는 이제 임대차 3법 그 안정이 빠르면 6개월 느리면 2년 안에 될 거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정부가 이 상생 임대하고 임대인 전세 보증금 대출하는 바람에 그 예측은 제가 틀렸어요. 틀렸는데 나머지는 지금 다 맞췄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맞출지 모르겠어요. 틀릴 수도 있지 않나요? 제가 신이 아니니까. 근데 현재 이제 제가 본 스탠스나 어떤 팩트들을 보면 아 지금 서울 수도권은 일단 제가 예측한 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도 내려가는 힘이 좀 트리거가 없으면 천천히 내려가겠지만 있으면 여기서 한번 푹 더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 이어진다. 이어지면 내년에 정부가 힘을 써도 쉽게 못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그러면 내년에는 또 초반에 잠깐 또 불피는 것 같은데 그 힘이 올해보다 더 약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미 많이 회복을 해놨기 때문에 더 올라갈 여력이 좀 별로 없어요. 우리 실질 소득 처분 소득이 감소했잖아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올해도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것 같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돈 번 게 없는데 어떻게 집 올라간 집을 더 쉽게 사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올해 내년 시장은 정말 그 무리해서 집 사시는 건 자제하는 타입이다. 그리고 내년에 3기 신도시 시작됩니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가 시작되면 분양가가 문제인데요. 비싸도 주인은 10억, 8억인데 5억입니다. 요번에 인천 계양지구 본청에 들어가는데 처음에 3억에 분양했다가 그게 2018년, 19년에 했잖아요. 근데 요번에 한번 연장되고 나서 이제 본청에 들어가는데 5억이랍니다. 그러면 거의 분양가들 다 6, 7억, 8억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어때요? 일기 신도시 만세대 한다 그러니 서울하고 거의 붙어 있는데 거길 갈까 이런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흐름이 나오겠죠? 그리고 입주 물량 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이거 두 개 보시면 내년은 상승하기 그렇게 어려운 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정부가 열심히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고 한은 총재도 가계부채 문제와 그 가계 긴축에 대한 어떤 투트랙 전략, 금리는 인하했지만 대출 금리는 도리어 가상금리를 얹어서 높여놨고 그리고 12월 달에 은행연합회에서 이제 스트레스 DSR 그 금리를 정하거든요. 가상금리. 작년에 1.5%였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독자들 중에 DSR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5였으니까 1.5에 반의 반을 상반기 때 했잖아요. 네. 요번에 하고 내년 되면 이제 100% 적용한다 그래서 1.5%가 들어가는 건데 내년 7월이거든요. 근데 그 가상금리를 발표를 12월에 다시 해요. 그러면 제가 하는 총재라도 은행들하고 협조해서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한 2점으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금리 확 됩니다. 0.5 내리는 건 상관없어요. 그죠? 대출 받는 분들이. 대출 금액이 많이 줄어요. 그러면 시장에 당연히 하방 압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 침체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그럼 부동산이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건 잘못된 시그널이잖아요. 그러면 둘이 올리는 게 정상인데 그러면서 이제 자영업자분들하고 이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지금 많이 힘든 거예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런 또 오도 가도 못하다 보니까 그냥 립 서비스로 돌리면서 0.25를 안 내리면 터지기 직전이라고 판단했겠죠. 그 와중에 다행히도 미국이 또 비컷을 해주니까 따라가면서도 근데 조건부를 많이 달잖아요. 정부의 구조조정이나 말은 이쁘게 했죠.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시 건전성 개선 방안을 믿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말이 묘하잖아요. 거시 건전성 개선. 그게 뭐냐면 가계부채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농도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편에서 제가 기재부를 처음으로 역사상 하는 총재에서 방문했다. 거기서 앉아서 무슨 왕게임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심도 있는 대화를 했겠죠. 직원도 많이 데려가셨대요. 그럼 거기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요번에 금리 인하한 거 직전에 갔으니까 금리 인하를 못 하겠다고 하고 정부가 구조조정을 확실히 한다고 말한 지가 2년째인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하겠다고 하면 내가 내리겠다.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담당자들한테 뭐 이쪽 분야는 어떻고 이쪽 분야는 다 얘기했을 거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기사 한 줄이 안 나요. 찾아간 거 딱 멘트 한 번만 있어요. 한 번만. 하는 총재가 방문했다. 역사적이란 말도 안 해요.
그것도 제가 찾아봐서 좀 안 건데 그러면 뭔가 심각한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경제 침체가 올 수 있는 걸 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그럼 경제 침체가 오는 경로는 뭐죠? 아까 소비 둔화가 되고 내수가 둔화되고 회복이 안 되니까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도리어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한 번 원래 이 경제라는 게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한 번 그 패턴으로 빠지면 오래 가요. 1, 2년 갑니다. 근데 그때 이게 못 받쳐주면 조금 어렵죠. 그 정부는 이미 경제 침체 둔화는 이제 예측하고 있고 위기까지는 안 올 거라고 이제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 그 뇌피셜로요. 전 세계 어디서 뭐가 터져가지고 한번 조정이 올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역사적으로 주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물론 AI가 등장을 해가지고 걔가 도와줄지 모르겠지만 AI가 특별한 힘을 못 쓴다 그러면 이 토인비가 얘기했잖아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그 모습이 나타날 타임이 됐어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배탈이 나면 쉬었다 먹잖아요. 네. 그래야 또 막 먹다가 입이 좀 입맛이 좋아지면 또 막 먹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스며들어 있잖아요. 암만 경제 이론을 하는데도 왜 맨날 경제 호황 불황이 왔다 갔다 하죠? 그게 자연의 법칙 같아요,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그 기술이 좋으면 한 200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살아야 또 100년. 이런 것들의 관점에서 볼 때 약간 뭐 비합리적이긴 하지만 비과학적이긴 하지만 좀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인생 살면서 머리에 조금 깨고 30대면 머리가 좀 깨잖아요. 사회를 알고. 그때부터 딱 3번 겪었다. 3번째란 말이에요, 지금. 맞는 것 같아요. 10년마다 98년, 2008년, 그럼 2018년인데 18년일 때 탄핵이 일어나면서 막 어떤 개념이 순간적으로 엉켜가지고 얼떨결에 또 탄핵에서 대통령이 되니까 인수위도 없이 되니까 못 가리고 그냥 간 거예요. 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코로나가 딱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금리 막 0%대로 가니까 네. 이게 겹치면서 이게 좀 더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문제들이 생긴 게 하나씩 나타나잖아요. 갑자기 멀쩡하던 건설회사가 큰 놈이 자빠지고 뭐 이런 게 뭐 하이니 법칙도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게 과연 잘 넘어갈까? 제가 볼 때는 아슬아슬해 보여서 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로 1년을 잘 지내시면 안 오면 고맙고 오면은 준비를 한 사람은 피해가 덜 하잖아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경제 침체나 둔화에 대해서 대비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금융 위기 때보다 심각하게 부동산 PF 부실로 지방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우리가 부동산 PF 기법이나 그 캐시폴러 있잖아요. 전문성이 좀 미국보다 떨어졌습니다. 해외 선진국보다. 그래서 PF의 개념도 이제 PFV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본이 한 2, 3 적어도 15에서 20% 있는 상태에서 사업성과 이제 그걸 보고서 대출하는 게 전 세계적인 패턴인데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더 발전해가지고 계약금 5% 갖고 땅을 사고 이런 올라주는 시스템에서 그걸 돌리는 좀 무리한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더라도 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분양가 높여가지고 팔리면 이거 돈을 버니까 그 탐욕이 계속 건설사한테 퍼져나가는데 그때 은행들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은행들 왜 방카슈랑슈 뭐 이러고 이래서 갑자기 오픈되면서 보험회사들 뭐 오픈되고 막 이렇게 막 개방이 됐잖아요. 약간 그 금융 중에 그 금융기관들이 이제 수익 모델이 좀 약해졌습니다. 한때. 그때 부동산을 잘 모르는 그 지점장들 특히 뭐 수협, 농협 이런 분들이 이거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세게 줬는데도 또박또박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부동산이 오를 때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뭐 가계 대출하고 막 억지로 뭐 사람 잡고 기업 탐방해가지고 기업 실사하고 막 힘드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그죠? 거기에 이제 몰두하기 시작한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특히 이 금융기관에서. 근데 1금융기관은 이미 2008년도에 트레이닝을 했어요. 저축은행 할 때 같이 들어간 게 있거든요. 1순위는 메이저고 2순위는 저축은행인데 저축은행들이 욕심이 나서 자기들이 1순위로 대출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11개 저축은행이 부도가 났잖아요. 그때 우리 메이저 은행들도 손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으니까 이제 메이저 은행들은 요번 이 상승기에 대출을 철저하게 안전하게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들어보신 IF와 바젤 3 있잖아요.
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전하게 무리하게 안 했어요. 그래서 1금융권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 1순위 안전하게 땅값을 2배 비싸게 사서도 50% 앞에만 선순위를 했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는 수준이고, 중요한 건 이 금융기관들은 뭐예요? 1금융기관에서 안 해주거나 좀 이자를 더 받거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딱 계산해 드릴게요, 여러분. 2021년도 레고란드 사태가 터졌잖아요. 네. 그렇죠? 터져가지고 좀 버벅버벅 되다가 2022년에 또 금리 인상하면서 툭 주저앉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순간적으로 신용경색이 왔을 때 현장들의 대출 금리가, 조달 금리가 평소에 4에서 5%였는데 이때 갑자기 8에서 15%까지 뜁니다. 뛰고서 이게 조정이 안 되고 1년 동안 막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조정된 게 한 12%예요. 메이저들도 뭐 7, 8%에 가고 잘해야 6%고 다들 막 8에서 14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부동산 현장은요, 뭐 어떤 형태로든 자금이 모여서 분양을 하고 이럴 때 총 수익률이 한 10에서 20% 사이입니다. 총 수익률이. 이거를 뭐 나눠 갖는 건데,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자들이. 그래서 지금 이자 돈 12%면 어떻게 돼요? 2년이면 24% 나가잖아요. 요번 10월이 다 만기예요. 만기인데 여러분 들어보신 몰라도 올 봄에 롯데건설이 흔들렸었어요, 살짝. 근데 그 전에 이제 태영 터졌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정부가 열심히 막았잖아요. 우리 세금 열심히 퍼부어가지고 막았어요. 잘 일단 막았어요. 그러면 구조조정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영부영하다가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 문제 뭐냐면 경매 공매를 했는데 시장 가격하고 안 맞으니까 낙찰이 안 돼요. 그냥 유찰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땅을 가지고 있던 이금융기관에서 못 팔겠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근데 저 정부는 강제로 또 팔으라고 그래. 여기서 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최근은 아니고 한 5달 전에 대주단이라고 들어보셨죠? 대주단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저축은행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현장이 있으면 보통 뭐 메이저가 1순위에 20% 대출하고 뒤에 20-30%를 이제 뭐 농협이나 수협 이런 데들이 하고 그 다음에 캐피탈이나 증권사들이 3순위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 대주단이 다 끼잖아, 이 사람들이. 해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같이 협의를 하다가 뉴스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30년 했으니까 들은 얘기거든요. 팩트인데 대주단에서 몇 개 저축은행이 아웃됐습니다. 아예 나가라고. 그러면 이렇게 뭉쳐있는 거는 괜찮은데 1금융, 2금융, 3금융이 같이 있는 거는 얘 나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현장은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선 메이저나 2군 중에서, 메이저는 말고 2군 중에서 지금 막 정신없는 데들이 많아요. 그리고 뉴스가 또 안 나는 게 뭐냐면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자 허덕이고 이렇게 되는데 분명히 이거 사업을 시행한 분은 힘들 거 아니에요. 돈이 어디 있어요? 이자 돈도 못 내는데 경매도 안 나가는데. 그럼 옛날에는 이게 보도에 잘 나왔어요. 지금은 언론이 약간 아시죠? 점점점 안 나와요, 뉴스가. 저는 근데 들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PF의 심각성을 저는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이나 광역시가 특히 심하거든요. 수도권도 좀 그래요. 수도권도 뭐 뉴스에 또 안 나오는데 청약해가지고 수도권에 청약 올 보면 봄 얘기 드리면 2, 3월에 29개 단지가 분양을 했는데 거기서 23개인가가 미분양이었어요. 심각한데 그게 조명이 안 돼요. 그거를 갖다 그 뭐 이복현인가 뭐 그 양반께서 자꾸 그걸 감춘 어떤 액션이다 보니까 잘 안 드러났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지금 막 신고까지 다 시잖아요. 시장이 너무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총재가 화가 난 거죠.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구조조정 한다고 그러더니 이게 더 이렇게 꼬아놔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가계부채 안 줄이니까 자영업도 지금 소비가 안 되니까 못 살아나고 지금 여러 가지 뭐 티몬까지 터지고 말이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금융당국이. 그러니까 이제 PF 문제 돌아볼 이제 여력이 없어졌어요, 제가 볼 때. 더 이상 구제하거나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신탁사하고 새마을금고까지 PF 지원 대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분명히 어디서 펑 하고 좀 뭐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데서 터지면 부동산 PF 문제는 지금 IMF보다 심하지는 않고요. 부동산 쪽은 전체 경제적인 패턴에서는 IMF보다 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하고
기업의 부채 비율이 IMF 때를 넘었어요. 이것도 뉴스에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유튜브를 찾아보셔야 돼요. 좋은 유튜브 하시는 경제학자들도 많고 이런 시그널들이 조금 예사롭지 않은 시그널이 너무 많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혹시 여유가 있더라도 좀 쉬어가는 시간이 아닌가 저는 앞으로 한 1, 2년에서 3, 4년은 그러고 나면 다시 한번 또 재정비가 올라갈 때가 오겠죠. 그 시간 타임라인을 잘 활용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경기 침체가 온다 하는 확실한 시그널 이것만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자영업자 연체율 하나라기보다 한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영업자분들의 매출이 늘어나느냐 안 나느냐를 정부는 체크하고 있을 거고요. 제조업 재고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조업 재고율이 자꾸 올라가면 지금 말씀하신 경기 침체에 아주 직격탄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신호로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깊게 들어가 찾아보긴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이런 얘기 들으면 이해되시겠다. 저한테도 카톡으로 봤는데 여러분들 요즘 할인 행사가 되게 많을 거예요. 카톡에. 하도 뭐 이상한 세일하는 포털도 많지만 공스킨이라고 제가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카톡에 딱 오더라고요. 근데 화장품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900원에 판다는 거예요. 와, 900원? 이게 뭔 소리지? 그랬더니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만 파는 게 아니고요. 그 회사에서 나오는 게 한 많더라고요. 50가지 한 100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다 그렇게 털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것도 한시적으로 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수출길이 막혔거나 만들어놨는데 대리점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대리점이 문을 닫았거나 뭐 그렇겠죠? 아니면 공장도 수도하고 하면 이게 더 돈이 들잖아요. 돌리는 거 돌려야 되니까. 그걸 본 건가 동시에 티몬하고 IMF가 박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추. 저는 예전에 양복 입는 걸 조금 즐겨해서 비쌌잖아요, 옛날에. 네. 지금은 껌값입니다, 양복이. 진짜로요. 막 명품들도 세일이 막 넘쳐납니다. 저는 이 모바일 쇼핑을 좀 자주 하는데 조금 팔아주니까 엄청 와요. 그래서 쓸데없이 제가 양복 브랜드 있는 것들인데도 중 브랜드이잖아요. 명품은 안 되고 그 회사들이 잘 팔리면 그렇게 막 떨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이 거의 뭐 거짓말 같은 사실이죠. 막 10분의 1 가격으로 막 파니까 그럼 뭔가 유동성이 약해졌으니까 회사가 정리하겠죠. 그게 지금 저 2년째 저는 좋아요. 싸게 사니까. 근데 과잉 소비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나타나는지를 볼 때 우리가 바닷물을 마셔봐야 짠 건 아니잖아요. 손가락으로 해서 짜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위에 이제 나사 공장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사 뭐 파는 분이 계신다. 나사 공장. 나사가 안 팔리면 분명히 뭐 노트북이고 사진기고 이 마이크고 다 나사가 있잖아요. 그 원청인 나사가 덜 팔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분이 나사가 덜 팔리기 시작하면 분명히 1, 2년 안에 침체인 거예요. 제가 어디 이제 있어요. 공구상가 이런 데 있어요. 다방면으로 체크하거든요. 근데 그런 조짐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 재고율이 지금 쉽사리 지금 재고가 소진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좀 하나의 키워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걸 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BC카드에 ABC 분석 리포트라고 있어요. 여러분 BC카드에서 들어가시면 그냥 구글에 ABC 리포트 딱 쓰시면 뜹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제 말이 어떤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거짓말 같은 소비 감소에 대해서 쫙 매월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은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개인 투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투자라고 지금 포장되고 있는데 투자라는 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티프 많으실 텐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뭐죠? 사업과 사기의 차이 뭐 종이 한 장이라고 하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동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투자 맞아요. 근데 국가경제 개념에서는 투기인 거예요. 근데 그 투기를 그분이 나쁜 게 아니라 국가가 나쁜 거예요. 국가가 투기판을 깔아놨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원희룡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발표하면서 100일 될 때, 이 정부 들어서 100일 될 때 규제 완화 막 풀면서 둔촌중을 살리기 들어가면서
투기 조짐이 보일 때는 걷어들이겠다 그랬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투기판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투자자분들이 해야죠. 투자한 건 맞는데 제가 투기라는 건 그분들을 뭐 비난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정의해서 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땅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요. 농사를 못 짓겠어. 그럼 팔아서 그 돈 갖고 그냥 지내는 게 낫잖아요. 근데 잘 안 사. 근데 그거를 우리 앵커님이 내가 이거 보니까 시장 조사라고 막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뭘 지어주면 사람들이 사겠구나. 원하는 상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요. 그분은 좋죠. 이제 됐죠. 자, 사셨는데 잘 지었는데 너무 잘 팔려. 좋죠. 우리 앵커님도 좋죠. 네. 사업 시행자도. 사신 분들은 원하던 걸 샀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투자예요. 같이 더불어서 좋아지는 게 투자입니다. 오리지널. 그죠? 제약바이오 투자했어요. 좋죠. 이런 게 정상적인 아주 바람직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집을 갖다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살지도 않을 거면서 전세대출 껴가지고 부채 일으켜가지고 그걸 담합해가지고 가격 올리는 공인중개사 같이 아름아름 서로 뭐 돈이 좋지 하면서 가서 올려놓으니 밑에 분들은 그 서민이나 청년들은 열심히 해서 돈 1억 모아놨더니 2억이 올라. 거기다 1억까지 대출을 받아야 돼. 그럼 이분들은 힘들어져요, 안 힘들어져요? 누군가 피해를 보잖아요. 자기들은 좋지만 피해를 받는데 이게 쌓여서 어떻게 돼요?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국가 경제에 결국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 투자행위, 이 행위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상하게 왔지만,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경제가 발전하고 애기들이 나오고 인구가 늘어나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평가되면 올라갈 거죠. 이런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건전한 시장이 돼도 돈 벌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히 제가 볼 때 심각한 수준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드리면 지금 투자하신 분들한 뭐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거두고 정부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정부 정책이 지금이라도 뜯어 고쳐야 된다. 그러면 다 같이 조금 더 안전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이 될 수 있다. 지금 질문하시는 투자할 때가 어디죠? 그러면 이쁘게 여기 인구가 늘고 경제가 발전할 때입니다. 거기 투자해서 15년 전에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권유를 잘 안 해요.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상태에서 정부의 어떤 스탠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공급하겠다고 메시지를 던졌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규제의 시그널을 던졌고, 하는 총재도 약간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쉽사리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는 금리를 갖다 급하게 내리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말씀 올린 대로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간 서울 수도권 지역은 매수 여력이 상당히 약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여력이 레버리지를 많이 쓰신 투자자분들은 적정한 때에 팔아야 돼요. 욕심내지 마시고. 2022년도 하반기 때 갑자기 내려간 바람에 못 파신 분들이 작년에 특례보금자 이런 때 팔려고 애썼으나 가격이 많이 안 올라왔잖아요. 그때는 최고점에 80, 85%밖에 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에 산 분들은 그때 못 팔았을 거예요. 요번에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오래 기다리면 보상 심리 때문에 신고가 찍고 있으니까 여기도 신고가 막 이런 심리 때문에 요번에 또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번에 못 팔았을 때 시나리오 2개를 생각하셔야겠죠. 그러면 하락할 경우에 내가 받는 부담, 상승할 때 내가 받는 이익의 가치를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상승의 여건보다는 하방의 여건이 더 많이 리스크가 있으니까 뭐 중동 전쟁이 안정된다든지 미국이 안전하게 가는 모습이 보인다든지 뭐 중국이 막 요새 막 이상하잖아요. 중국도.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돌리려면 사고 하나 쳐야 되거든요. 전쟁이나 이런 거.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좀 지나고 나서 움직이시는 게 좀 레버리지가 없는 분들은 기다려도 되지만 부담이 되신 분들은 제가 볼 땐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정리하셔야 되고, 신규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요 하반기는 좀 다운될 겁니다. 그럼 신규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정상 가격 라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M2가 증가하는 만큼 자산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게 선이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일 잘한 거 뭐예요? 평균선 내려올 때 사는 게 최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
평균 주택 가격을 여러 가지 정보를 보시고 아직도 비싸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기다렸다 내려갈 때 한 번 오겠죠? 그때 사시는 게 제일 좋겠죠. 요즘은 투자 대상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병용하는 좀 효율적인 투자 방식을 택하시면 자산 관리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난 상승장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과천이죠. 네. 과천하고 화성이 빚을 받습니다. 빚을 받는데 지금은 이제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과천은 이미 호가는 유지하고 있는데요. 거래가 이제 끊겼어요. 끊겼다는 얘기는 이제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상승은 가라앉게 되어 있거든요. 주식시장의 뭐 명언처럼. 그리고 매물은 뭐 유지가 되고 있는데 변동이 없고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연히 조정받아요. 물론 이제 과천은 워낙 전체적인 볼륨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또 서울에 또 유효소가 있어가지고 좀 강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끝까지 많이 올랐거든요. 신고가 치고 조정으로 한번 들어갈 것 같고 지금 화성이 막 핫했었죠. 롯데캐슬 그 동탄역에 분양가가 뭐 6, 7억짜리가 22억 갔으니까 뭐 난리 난 거죠. 거기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약간의 허수라는 건 보입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왜냐하면 그 역전 앞으로 반대편에 있는 아파트들이요. 연차가 비슷한데 13억, 14억밖에 안 하거든요. 그럼 이건 작전 세력이 개입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려온 거 다시 또 하고 막 이럴 텐데 핫한 지역들은 분명히 있어도 김포도 이제 골드라인 때문에 이제 핫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가라앉았습니다. 가라앉아서 지금은 역으로 거기 이제 이미 한번 탔고 상승을 그러면 이제 어디가 더 다시 앞으로 좋아질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확실하게 조정을 다시 받는 지역들이 나옵니다. 이제 지금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죄송하니까 어디 지역들은 평상시의 가격보다 다 30% 40% 내려왔거든요. 근데 보도에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유튜브를 많이 보셔야 돼요. 발품 좀 파시면 정말 평소에 뭐 10억 하던 게 지금 6억 되는데 많아요. 수도권에. 근데 그거는 뉴스에 또 보도에 안 나와요. 잘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언론보다는 여러분의 유튜브, 여러분 이 얘기도 뭐 곁들여서 뭐 죄송하지만 언론은 광고 사주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유튜버들은 광고 그거 별로거든요. 구독자들이 안 봐주면 광고도 안 나와요. 그죠? 구독자들한테 근데 거짓말을 하면 될까요? 과장하거나 바로 아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유튜브들이 팩트가 더 위주인 거 맞는 것 같아요. 간혹 뭐 이상한 유튜브도 있지만 드물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성정길 TV를 비롯해서 여러 크로스 교체도 또 가능하잖아요. 네. 그죠? 언제든지 뭐 애니타임 아무데나 볼 수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네이버하고 이 저 뭐죠? 구글의 그 모바일로 보는 거 있잖아요. 모바일 그 메일에 나오는 건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건 약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 체크를 해보니까 모바일로 보는 뉴스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돌리면서 알고리즘을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부동산을 펌핑하는 게 90%예요. 가끔가다 낍니다. 왜? 나중에 언론사 입장에서 명분을 찾기 해가지고 가끔 나오는데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저처럼 같이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하여간 경기도에서 앞으로 오를 지역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많이 내린 지역이 앞으로 오를 지역이잖아요. 그쪽 지금 찾아보시면 아실이라는 그 앱이 있어요. 네. 아시죠? 많이 아실 텐데 거기 보면 최근 하락이라는 메뉴가 하나 있어요. 그걸 치시면 10분이면 다 봅니다. 지역 딱 넣으시고 보시면 최근 하락된 거 뭐 요즘 서울도 20% 30% 많아요. 하락된 거. 물론 신축 대단지는 아니겠죠? 이렇게 구별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제가 볼 때 앞으로 크게 오를 지역이 보일 겁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샤프 하시니까 그죠? 그렇다면 네. 그래도 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경기도에서 지금 대비 눈에 띄게 좋아질 만한 지역 어디가 있을까요? 눈에 띄게요. 네. 저는 낚시 잡는 그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저는 낚시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주의거든요. 여러분 그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광역 이거 메모하셔도 돼요. 다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안 적으셔도 되고 광역 교통망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도청에도 있고요. 국토종합계획 들어가지고 있고 다 찾으면 나와요. 광역 교통망 계획 이것만 치셔가지고 몇 년도에 어떤 지하철, 경전철, 고속도로 뚫리는지를 그림을 잘 그리시면요. 그거 하루만 그리시다 보면은 딱 보입니다, 그냥.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는 얘기를 안 하지만
개인적으로 상담 거의 안 하는데요. 오시면은 그분한테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죠. 여기 저 강남 2호선 강남역이 왜 뜨죠? 교통 결절점이라고 많은 거. 그럼 그런 데가 딴 데도 있을 거 아니야. 수도권에. 거기는 당연히 오르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뭐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김포가 왜 올랐어요? 징기스칸이 이 유럽을 정복하면서 한 말 있잖아요. 길을 따르면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길이 없는 데는 아닌 거예요. 그 길은 지금 뭐예요? 교통망이죠. 그래서 교통망만 보셔도 여러분 보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조금 아쉬우시겠지만 그래도 활용하시는데 제가 30년 해보니까 그게 답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의 가격에서 한 10년 뒤에는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경제하고 맞추셔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좀 난감한데요. M2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과가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시장에 돈이 1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사과 두 개 하나면 얼마예요? 100원이니까 50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용통화가 늘고 해서 통화승수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 M2라고 하죠. 광회 통화. 통화량이 늘었어요. 200원으로. 그러면 사과 두 개만 가정하면 얼마예요? 100원씩이죠. 두 배 올랐죠? 근데 얘가 만약에 500원이 됐어요. 250원씩 되죠? 이 논리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그게 이제 버블이 낀 정도까지면 어떻게 돼요? 버블이 꺼지면 얘도 갑자기 50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일본처럼.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10년 지금 가격에서 어디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했는데 불행히도 여러분 10년 뒤는 패러다임이 좀 바뀐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 때만 해도요. 돈 벌면 무조건 땅 사, 집 사 이거였어요. 지금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자식들한테 나중에 10년 뒤에 욕 먹습니다. 이제는 정말 천지 차이가 될 겁니다. 1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가 결혼하는 그때는 월세든 전세든 신혼부부 열심히 일하면 집 살 수 있다라는 가이드가 딱 나와요. 일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애기 둘 너무 나니까 애기 둘만 낳자가 나왔거든요. 너무 나니까. 근데 지금은 반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지금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보도를 요즘 접하지만 저출산을 소리 없이 왔었겠죠? 지금 상황 말씀드리면 저희 때 50만 쌍 결혼했어요. 작을 때 40몇만. 그리고 30년이 흐른 지금 30년 했다 그랬잖아요. 30년이 흐른 지금 20만 쌍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반토막 났네요 무조건. 그죠?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 사람이 한번 첫눈에 반하면 뭐 쭉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좀 가다가 갱년기가 오지 않나요? 근데 긴가민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점점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100년 가요. 스며드는 사랑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쪽이냐 20만인데 19만인데 18만인데 10만 이렇게 하는데 2032년 초가 되면 결혼 쌍수가 10만대로 들어가요. 11, 2만, 3만 뭐 이 정도로. 그러면 30년 만에 반토막이 나던 결혼 쌍수가 10년 만에 반토막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저는 뼈저리게 알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돈 있는 분들한테도 이런 논리를 펴요. 강남에서 뭐 27억짜리인데 월세 주면은 수익률이 1.7%예요 지금. 다들 붕 떠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시는데 1.7%면 그걸 왜 사요? 자본 시세 차이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또 오를 줄 알고. 근데 27억인데 1억에 한 350 하거든요. 지금 비싸면 400 하고요. 자 그럼 4천만 원 잡을게요. 연 들어가는 월세가 4천만 원이면 1년이면 4억이라고 잡을게요. 1년에 4천이니까 10년이면 얼마예요? 4억이죠 여러분. 20년이면 얼마예요? 단순 계산 8억이잖아요. 8억이면 지금 집 안 사고 27억이면 20억 10년 동안은 1억 보증금이니까 20억 들고 있네요. 그죠? 대출이든 뭐든 그거 이자만 계산해봐요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벌어요. 그래서 미국에는요 PRR이라는 데이터 계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 임대료 대비 주택 가격이 15라는 수치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집 사는 거를 냉정해 보라는 거예요. 20, 30 넘어가면 안 사는 거예요 무조건.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제가 드린 말씀을 이미 미국 애들이 똑똑하잖아요. 다 해보고 만든 데이터가 PRR 지수예요. 그게 15면은 보류 생각하고 사세요. 20이면 사지 마.
10이면 4. 왜? 임대료가 더 비싸니까. 이거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년 가격에서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이거 이제 옛날 얘기다. 앞으로는 시장이 바뀐다. 사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이 어느 날 동시에 스며드는 사람이 무섭다 그랬잖아요. 스며들면서 어느 날 분명히 2, 3년 안에 2032년, 33년 대폭락 온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런 얘기들 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그건 팩트로 나오니까 결혼 상수가 주니까 그러면 지금 50만 가구 뭐 이런 신세대들이 대단지 신축의 신혼부부들이 전세도 가고 저 매매도 하잖아요. 그 사람 수가 지금보다 반통으로 줄는데 지금 건설회사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도요, 그 터지고 나서 건설회사가 반토막 났어요. 1000개가 있으면 500개가 망했습니다. 그런 시기가 우리는 안 올까요?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지금 질문 주신 10년 지금 가격에서 어디까지 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돌려 말할게요. 우리 쪽은 좀 아닌 것 같다. 많이 오른 데는. 그리고 용인 뭐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산업단지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신규 고용 차출과 도시가 되니까 용인의 어떤 뭐 외진적인데 살아나니까 거기는 지금 말씀 주신 10년 뒤 가격은 정말 좋을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데를 보셔야지 현재 기존 도시에서는 이런 수익률이 예전처럼 보장이 안 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혹시 그럼 말씀해주신 지역 중에서 지금 뭐 투자로 들어가면 좋을 추천 단지가 단지요? 있을까요? 네. 저 아까도 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건 이제 얘기 안 드린다 그랬잖아요. 도시는 왜 생기고 주택가가 왜 오르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살기 편하고 거기서 살면서 비싼 임대료를 내도 더 벌 수 있다라는 경제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디트로이트시가 자동차 산업이 망하니까 도시가 유령 도시가 됐잖아요. 그럼 답 나왔잖아요. 고용이 있는 산업이 있는 지역은 일단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추천할 단지들은 지금 서울의 강남은 이제 포화 상태로 좀 되고 있는데 지금 강남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현장들이 되게 많아요. 펜스 치고 공사도 못하고 있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강남 다니다 보면 놀라실 텐데 그리고 예전에 없던 임대 간판이 너무 많이 붙어요. 예전의 강남이 아닙니다. 왜? 요새 성수가 뜨잖아요. 뭐 홍대도 떴었고 너무 좋은 곳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지금은 어느 단지 그러면 그냥 기본을 할 수 있는 건 강남입니다. 미국의 비버리힐즈와 웰베어가 있다라면 한국은 강남이 있는 거죠. 근데 강남이 여러분 살아보신 분들 이 얘기 들으면 또 안티 생기는데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거의 인적 네트워크하고 일자리 때문에 강남이 유지가 되는 거지 주거 환경이 좋은 데는 아닙니다, 사실. 그죠? 직주 환경은 좋은 건데 직장하고 주거 환경만 따지면 신도시들이 훨씬 낫죠. 판교가 훨씬 낫고. 그러니까 판교가 사실 강남보다 더 살기 좋죠.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의 트렌드가 있잖아요. 뭐 선호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노스페이스 불티 났다가 요새 쳐다도 안 보잖아요. 네. 그런 날이 부동산에도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허니버터 과자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딸이 중학교 때 다들 미쳐가지고 줄 서서 사고 그래가지고 한 20군데 편의점을 가가지고 하나 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가 일시적이지만 부동산의 개념에서 전체로 보면 지금 그런 때가 아닌가 제가 볼 때 이제는 의식들이 좀 변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뭐 유튜브도 있고 팩트체크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마저 드리면 제 따님이 직장을 다니기 시작해 여자거든요. 직장을 다니면 한 24 정도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직장 다니기 시작한 뒤로 한 7, 8년을 갔다가요. 책상에만 앉으면 점심시간만 되면 부동산 얘기를 들었대요. 자기는 듣고 싶지 않은데. 대리나 과장님들이 야 내가 집 샀는데 얼마가 올랐어. 갭 투자했는데 1000을 했는데 이거를 7년 동안 듣고 살았대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처음엔 듣기 싫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세뇌가 됐더래. 제 딸이요. 그러니까 그 이해돼요. 그죠? 근데도 저는 이제 강변을 펼쳤죠. 이거 오버슈팅이다 조정된다 했는데 다행히 2020년 조정돼서 조금 면을 세웠는데 이 친구 얘기에 답이 나오는 게 있어요. 요즘은 점심시간 저녁 때 그 얘기가 사라졌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기업에 모인 데서 단톡방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네. 최근까지도. 네.
단톡방에서도 요새 부동산 얘기가 사라졌답니다. 근데 뒤늦게 뒷차들 이런 표현 들으면 죄송한데 능력 있고 대기업 다니고 돈 있는데 그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있고 지금 중간 사람들이 뭐 갈아타기 하고 쫓아가고 있고 뭐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정말 사업하셔서 돈 많이 버셨으면 따라하셔도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할 시기다. 그래서 10년 뒤 가격 어디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시나요를 질문 주셨는데 제 답은 10년은 일단 접어두고 앞으로 2, 3년을 잘 케어한 다음에 그때 제가 한번 다시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네. 지금 집이 없는 무주택자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은 뭘까요? 정책이죠. 뭐 이렇게 표현드리면 좀 또 현문우답인데요. 정책이 바뀌면 우리 질문들이 없어지거든요. 정부에서 저렴하고 좋은 자리에 일자리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면 그리고 강남 접근성이 좋은 데다가 한다든지 이거를 전격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막 거기 들어서 살겠어요. 거기서 좋은데 저렴하면 당연히 굴러 가겠죠? 나는 자본시세 차익 필요 없어. 그러면 거주 쪽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또 국가를 위해서도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 클래스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만 따로 하면 되는데 이건 전 국민이 지금 투자하시는 분이 돼가지고 온 방송이 그죠? 이건 좀 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단지는 경매입니다. 경매 공부해서 하시고 그 베이스로 우리 형TV 우리 구독자님들도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맥주 한 잔을 그냥 소맥하시면 얘기하셔야 돼요. 왜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해? 다 해야지. 왜 분양가 상한제 해야 되냐면요. 대한민국 건설회사들이요. 자기 돈 갖고 집 안 져요. 이주비도 대출 받잖아요. 주택도시공사에서 보증 대출 해주잖아요. 그 돈 다 우리 세금이에요. 그래서 청약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상한제 둔 거예요. 망하라는 게 아니라 이득을 남겨라. 10에서 20%. 그 정도 남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걸 해주는데 그거를 갖다 분양가를 풀어가지고 풀면 그럼 자기 돈으로 다 해야죠. 국가가 도와주지 않고. 이게 지금 엉켰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만 전국이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도 분양가 다 제어했습니다. 근데 유달리 어느 시대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자율화가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떤 위기가 터졌을 때. 그럼 위기가 꽂히면 자율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카르텔들이 기득권들이 많이 좀 악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경제 시스템이 약간 지금 우리가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드릴 말씀은 경매로 하면 이거 할 수 있는 거 많거든요. 경매는 또 대출이 LTV나 DSR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하는 개념에서는 경매를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무주택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가 좀 도와주세요는 아니고 뭐라 할까요? 정책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좋은 정책 나오면 집값이 좀 싸질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동산 하면서 많이 봤던 게요. 돈을 이제 부부가 정말 열심히 일하시면서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요. 근데 이제 운이라는 게 있고 때가 있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IMF를 맞아가지고 쫄딱 망하기도 했지만 요즘 한 10년간은 다들 운도 따른 거잖아요. 그죠? 보시는 눈도 있지만 운까지 붙으니까 돈을 많이 버셨겠죠. 그럼 여기서 딱 좋은데 또 이제 더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손잡고 해외여행 다닐까요? 그런 부부는 백상 중에 한 쌍이고요. 이제 따로국밥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말이 안 좋은 부부를 좀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부인하고 행복하려고 부동산을 했는데 막상 다 벌고 나니까 자꾸 돈 많은 사람은 유혹이 많잖아요. 남녀 가릴 것 없이. 거기로 가면 이게 이제 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드릴 말씀은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첫째도 행복을 위해서 가족과 출발했다는 그 원초적 마음을 잘 간직하시고 또 무리하시다가 또 돈 많이 버시면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 술 드시다가 이렇게 깨딱 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 네. 운 관리 잘 하시고 이러면 정말 행복한 삶, 성공 투자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부자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